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진입니다. 11월 1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멋지고 즐거운 주말 만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1월 18일입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11월도 끝나고 마지막 달이 시작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간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특히 주식 투자 열심히 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매일 장이 열리고 끝나고 반복되는 일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월이 좀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주식 투자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할 것인지 좋은 계획도 많이 만드시는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1월 1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제가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놨는데요. 바람직하지 못한 색이 지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예외적인 섹터 하나는 있는데요. 파이낸셜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금융주들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고요. 금융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섹터들은 대부분 다 떨어진 종목의 수가 올라간 종목의 수보다는 월등히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들은 대부분 다 빨간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가 조금 심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는 물론이고요. 나머지 주식들은 굉장히 선명한 빨간색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한 달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추세적으로도 좋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나머지 종목은 아직까지도 선명한 빨간색이 보이면서 반도체 섹터가 약간 지금 하향세에 접어드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좀 가깝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머지 종목은 한 달로 바꾸면 아직까지는 추세가 괜찮죠. 자, 다음으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살펴보시면요. S&P 500은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2.3% 급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더 좋지 않았습니다. 3.49%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러셀 2000은 무려 4.47%나 급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소형주, 대형주 가리지 않고 지난 한 주 동안은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S&P 500의 시장폭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급락하면서 상당히 많은 종목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 시장폭은 58이었는데 이제 55까지 빠졌잖아요. 따라서 시장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55%는 단기적인 추세가 좋고요. 나머지 45%는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죠. 물론 아직까지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면요.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된 종목이 68%나 됩니다. 따라서 대세 상승장은 계속되고 있다. 물론 지금부터 이러한 장기선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 68%가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밑으로 하향 조정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시장의 폭이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시장의 폭이 적으면요. 그 의미는 상당히 소수의 종목이 시장의 상승 추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요. 단 몇 종목이 폭락하게 되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 단기적인 추세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변동성 지수, 빅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다고 좋아했었는데요. 다시 200일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16.49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동성 지수는요.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변동성이 극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0일 이평선 아래로 다시 한번 떨어져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지난주에 탐욕 단계에서 극적인 탐욕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던 Fear and Greed 인덱스가 다시 51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중립인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좋지 않은 추세죠. 왜냐하면 분위기가 조금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중기적인 관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시 한번 정비를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장이 항상 폭락할 때는요, 극적인 그리드, 따라서 탐욕이 넘치는 그런 상태에서 폭락을 하거든요. 지금 상태는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정비를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다음에는 마켓 스코어입니다. 초이스 스탁이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는요, 아직까지도 과욕이죠. 이 얘기는요, 추세가 좋은 종목, 즉 매수 신호가 나오는 종목의 수가 매도 신호가 나오는 종목의 수보다는 월등히 많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 17의 성적인데요. 아무래도 지난 한 주 동안 3대 지수 모두 급락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준 탑픽 역시도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5종목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요, 5종목 중에 3종목은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다, 반가운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가 한 주 만에 무려 39.05%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한 달 만에 78%를 넘기고 있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팔란티어 역시도 12.64% 상승하면서 한 달 수익률이 55%를 찍었습니다. 세 번째로 비트코인이 11.7% 상승하면서 91,800에 가 있고요. 네 번째 우버가 1.68% 일주일간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앱 러빈이 0.37%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0.16%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테슬라는 시간외 거래에서 무려 8.40%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소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1.78%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구글이 마이너스 3.29, 엔비디아 마이너스 3.83, IWM이 마이너스 4.05, 메타 마이너스 5.98, TSMC 마이너스 7.5, AMD 마이너스 8.82, 브로드컴 마이너스 10.24, TNA 마이너스 12.0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3.91, 마지막으로 제타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50% 이상 떨어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요, 지금 시장의 개장을 앞두고 제타 같은 경우는 주가가 4.66%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가 당분간 지속되기를 바람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준 탑픽 관련해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부로 미준 탑 17이 미준 탑 15으로 바뀝니다. 두 종목을 잠시 제외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외 대상은 첫 번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두 번째는 AMD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준 포트폴리오는요,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 두 가지 기준이 있죠. 첫 번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 그리고 두 번째는 펀더멘탈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요.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모멘텀으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모멘텀에 따라서 일부 종목을 추가 매수하기도 하고 일부 매도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필요에 따라서 완전히 배제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모멘텀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26가지의 지표 중에 매도를 주장하는 지표가 16가지나 되고요. 중립은 10가지, 그리고 매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모멘텀이 굉장히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AMD도 마찬가지입니다. 26가지 중에 16가지는 매도, 9가지는 중립이고요. 매수의 의견을 주고 있는 지표는 단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AMD도 그렇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종합적으로 스트롱셀, 강력 매도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브로드컴 역시도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제외되지 않은 이유는 강력 매도까지는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매수 의견이 남아있다는 부분을 참고해서 일단은 두 종목만 팔락시키고 리스크를 줄이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가장 먼저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아직 월요일 장이 개장도 안 했는데 무려 7.91%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8%로 넘어갔네요.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테슬라 주가가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요일에 굉장히 커다란 호재 하나가 발생을 했거든요. 어떠한 호재인지 상세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팀 구성원들은요, 완전자율 주행 차량에 대한 연방 프레임워크를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만들 계획이다, 이렇게 고문들한테 이야기했더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인수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수팀에서 완전자율 주행에 대한 연방 프레임워크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는 완전자율 주행에 관련해서 규정이 각 주마다 다릅니다. 이거를 연방으로 통합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지금 교통부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규칙으로 사람의 통제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이자 트럼프의 거액 기부자인 일론 머스크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에 테슬라의 미래를 걸었다. 따라서 한때는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그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전기차의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지 않고 있죠. 따라서 포커스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로보택시, 완전자율주행, 그리고 AI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죠. 현행 연방 규정은요, 운전대나 풋페달이 없는 차량을 대량으로 배치하려는 기업에게 상당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는요, 이를 개선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요, 트럼프 인수팀은 교통부의 정책 리더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율주행 차량 규정을 확립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고려 중인 후보 한 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직 우버 테크놀로지의 임원 에밀 마이클이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버 전 임원이 이러한 직책을 맡게 된다면 테슬라에도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교통부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을 통해서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더 쉽게 만드는 규칙을 발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회의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요, 자율주행 차량의 대량 도입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번에 공화당이 싹쓸이를 했잖아요. 자, 백악관도 가져갔죠. 상원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원까지도 지금 빨간색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요, 트럼프가 원하는 걸 대부분 다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얘기는 의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드디어 자율주행 차량을 각 주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머스크는 지난 10월에 2026년부터는 운전자 제어 기능이 없는 무인 테슬라 로보택시를 대량 생산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정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26년은 말도 안 된다. 지금 현재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그때까지 과연 규제가 확립이 될 것인가. 이러한 굉장히 부정적인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죠. 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미국의 규정은요, 소위 사이버캡에 대한 머스크 계획에 상당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오른팔이 돼버렸잖아요. 따라서 트럼프가 강력히 밀어주면 결국 규정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확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한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연방 규제를 지지하며 자율주행 차량이 전국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어떤 역할을 하든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실제로 지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현재 규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은 제조업체, 테슬라 같은 제조업체가 라이선스를 취득하면요, 연간 2,500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를요, 10만 대까지 늘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러한 입법 노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었다. 반대표가 많았다는 거죠. 몇 년 전 트럼프의 대통령 첫 임기 중에 이를 위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상원에서는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따라서 반대표가 더 많았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던 법안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는요, 빨간색이 지배를 하고 있죠. 따라서 공화당에서 원하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 따라서 이제는 자율주행 관련된 법안을 빠르게 상정하고요, 통과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드디어 일론 머스크가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했는지 그 효과를 바로 볼 수 있는 대목이 발견이 된다. 따라서 지난 일요일 이러한 발표가 있으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장전에 급등하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주식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모멘텀 지표를 보시면요, 26가지의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만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15가지는 매수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된다, 모멘텀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더욱이 테슬라의 모멘텀은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ive Strength Index가 64.65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과매수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 더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의 1년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유용한 정보 하나를 우리가 획득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주가 차트에서 271달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70 부근에서 무려 1번, 2번, 3번, 4번이나 막혔었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단단한 저항선이 여기 있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저항선이 깨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급상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돌파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5년 주가 차트인데요. 5년 주가 차트에서도 한 가지 시사점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정고점은 아까 우리가 1년 차트에서 본 것처럼 굉장히 단단한 저항선입니다. 그런데 이 저항선을 뚫게 되면요,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여러 가지 단단한 저항선을 뚫어내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320까지 떨어진 상황이지만 320 근처에서도요, 정고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뚫리기 어려운 굉장히 단단한 저항선이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당분간 굉장히 좀 주가 흐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단단한 지지선이 많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동평균선 업데이트입니다. 테슬라의 이동평균선을 보시면요, 두 가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investing.com의 단순 이동평균선이고요. 두 번째는 초이스스탁에서 제공하는 지수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일단 단순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요, 2024년 9월 22일 날 최초로 매수 신호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보시는 것처럼 단기선 20일 이동 평균선이 가장 위쪽으로 올라갔고요, 중간에 50일 이평선, 가장 마지막에 15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세 선 모두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활용한다면 9월 22일에는 테슬라 주식을 매수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부분은요, 이 선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세 가지의 선이 간격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강력한 매수 신호가 나온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9월 22일부터 지금까지 기간 수익률은 28.29%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또 다른 이동평균선, 초이스스탁이 제공하는 지수 이동평균선을 볼 텐데요. 최초 매수 신호가 7월 12일 날 등장했습니다. 따라서 2달 이상 빨리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기간 수익률은 29.2%이기 때문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가장 최근 주가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지수 이동평균선의 매매 신호가 단순 이동평균선에 비해서는 더 빨리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활용할 때는요, 아무래도 조금 더 민첩하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지수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팔란티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영상은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이라는 미준 올인원 멤버십의 한 가지 컨텐츠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라든지 투자의 대가, 기업의 경영진들이 이제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굉장히 멋진 소식 하나가 보도가 됐죠. 팔란티어가 나스닥으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나스닥으로 이사를 간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무려 11%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주가가 급상승했는지 여기에 대한 해설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향후 전망도 제가 나름대로 피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가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나스닥으로 상장 이전 계획을 발표한 후 금요일 팔란티어 주가는요, 추가적으로 폭등했습니다. 팔란티어는 기존의 티커 이름인 PLTR로 11월 26일부터는요,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이 소식이 전달된 이후 팔란티어 주가는 오전 거래에서 이미 9.6%나 급등을 했고요. 이후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11.14% 상승한 65.77달러로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65달러를 넘어갔다는 것은 정말 믿기가 어렵습니다. 팔란티어 주가가 25달러, 26달러 될 때부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이제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던 것이 30달러를 넘어가고 35, 40, 45, 50 그러더니 결국은 65달러를 찍은 굉장한 모멘텀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폭발적인 긍정적인 시장의 반응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나스닥 1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100은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 100, 가장 커다란 기업 100개를 모아놓은 그러한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금융주는 제외한다. 따라서 테크주의 비중이 커다란 이러한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란티어는 나스닥 100 지수 편입을 위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으로 이전하게 되면요. 조만간 나스닥 100에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수많은 펀드들이 팔란티어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팔란티어 주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뭐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QQQ가 있잖아요.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이러한 ETF죠. 따라서 만약에 사람들이 QQQ를 투자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된 모든 종목에 투자하는 셈이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팔란티어는요, 전통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확보하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팔란티어 발행 주식의 약 48.61%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그림에 나와 있죠. 보시면 institutions, 이게 기관이거든요. 기관이 48.61%를 가지고 있고요. 내부자들이 7.76%,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43.55%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의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S&P 500 편입에 이어서 나스닥 100까지 편입된다면요. 테크 중심의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팔란티어의 가시성 그리고 관심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높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 주가는 연초 이후 이미 283%나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1년도 되지 않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간 거죠. 자, 이러한 폭등 추세로 인해서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요.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될 경우 시가총액 기준 100등을 모아놓은 이 지수 내에서도 무려 31번째로 큰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자, 따라서 시장 반응은 이렇게 압도적이고 긍정적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요, 팔란티어의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심지어는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참고로 팔란티어의 포워드 PER은요, 이제 300배 가까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요, 향후 1년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 순이익에 비해서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이 무려 300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죠. 만약에 팔란티어가 지금부터 성장을 못하게 되면요,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무려 300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팔란티어의 성장 추세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PER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멀티플은요, 절대로 장기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지난 2년간 팔란티어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 특히 인공지능이 굉장한 역할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펀더멘탈입니다.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의 상승이 올라갈 수 있었던 데는 거기에 따른 펀더멘탈의 향상이 있었다는 거죠. 어닝이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부분 때문에 팔란티어 주가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지금부터는 모멘텀에 의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요, 다행히 나스닥 이전 소식으로 인해서 팔란티어 주가 모멘텀은 다시 한번 힘을 받은 상태인데요.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다른 요인들보다는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는요, 모멘텀이 갑자기 나빠지면 그때는 팔란티어 주식의 비중을 많이 줄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팔란티어를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 미준 멤버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팔란티의 모멘텀을 보시면요. 굉장합니다. 스트롱 바이죠. 단 한 가지도 매도 의견은 없고요. 10가지가 중립, 16가지의 지표가 매수를 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Relative Strength Index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83.2입니다. 따라서 과매수 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과매수 됐다. 따라서 조만간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나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란티의 5년 주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한 가지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고점이 45달러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정고점을 뚫었을 때, 야,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팔아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정고점을 뚫었다는 것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진입 시점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증명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급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91,00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B2 같은 경우도 한 달 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무려 7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정도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간 거 아닌가, 이제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질문, 그리고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역사적 통계가 말하는 비트코인의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감기 동안 비트코인의 수학적으로 측정된 공급량, 즉 발행량은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감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트코인이 시작된 이후 약 4년 만에 한 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반감기는요, 비트코인의 강세장 초기 단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반감기가 나타나고 나서는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또 다른 사이클이 시작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4월 19일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최근까지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다. 따라서 생각보다는 상승 추세가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의 출시가 연초에 시장 수요를 강화했지만 이후 다른 중요한 이벤트가 유통 공급을 증가시켜버렸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독일과 미국 정부가 압류한 장기 휴먼 코인이 유통이 풀린 거, 이게 첫 번째 악재였고요. 두 번째는 마운트 곡스입니다. 마운트 곡스는 제가 예전에도 한 2번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마운트 곡스는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비트코인 거래소였잖아요. 근데 이제 망해버렸죠. 따라서 굉장히 갚아야 되는 돈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상환해야 되는 계획이 잡혀있다. 그리고 원래는요, 올해 7월까지 다 상환을 할 예정이었는데 다행히 1년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악재가 남아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2024년 들어서 연초에 현물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서 사실상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자, 그런데 반면에 공급이 대량으로 늘 수 있는 두 가지 악재가 풀리면서 이 두 가지 악재 덕분에 생각보다는 비트코인이 달리지 못했다. 특히 반감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적은 그냥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투자자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비트코인의 성과가 과거 4년 주기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은 전망이 굉장히 낙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역사랑 비슷한 주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 4월 비트코인 발행량은 블록당 6.25 비트코인에서 3.125 비트코인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반감기라고 부르는 거죠. 그 이후에 11월 13일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요, 64,013달러에서 94,446달러로 41.2% 상승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최근에 몇 주 동안 올라간 거죠. 그 얘기는요, 지난 두 번의 반감기 동안 각각 53.3%, 122.5% 상승한 거랑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저조한 상가다.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린 것 같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달려야 예전의 역사를 반복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저점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은요, 5.72배 상승했는데요. 이는 2015년에서 2018년 사이클의 5.18배, 그리고 2018년에서 2022년 사이클의 5.93배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 따라서 역사가 굉장히 좀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두 주기의 평균 패턴을 계속 따르게 되면요, 내년에 2021년 11월 저점 이후 880일, 따라서 저점을 찍고 고점까지는 보통 880일이
걸리는 게 비트코인의 한 가지의 사이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이 880일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은요, 평균적으로 15.4배 올라가는 것이 과거 역사의 통계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번에도 24만 3천 달러까지 오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피크를 찍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한 가지만 더 보시죠. 2024년 11월 13일 기준 비트코인의 퍼포먼스 멀티플, 이건 이제 연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올라왔는가 이걸 보는 건데요. 2.14배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모든 표본 연도의 평균이 2.06배, 그리고 반감기가 발생한 모든 연도의 평균은 2.04배이기 때문에 평균치보다 조금 더 좋은 거죠. 따라서 추세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12월 말에 일반적인 과거 평균 또는 모든 반감기 연도의 평균과 일치하게 되면요, 2024년 퍼포먼스 멀티플은 2.48배에서 2.94배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요, 평균적으로 2.48배나 아니면 2.94배까지 올라가는 게 비트코인의 성적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12월 31일에 됐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10만 4천 달러에서 12만 4천 달러 사이가 될 것이다라고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기관들이 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에 계속 관심을 보이고요. 미국 정부가 전략준비금에 비트코인을 추가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2024년까지 강세를 보이고 또한 2025년에도 지속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금 현재 테슬라 분위기도 좋고요. 비트코인도 좋고 팔란티어도 좋고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안타깝게도 엔비디아의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블랙일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악재 하나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과열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이미 지연 문제에 직면했었던 엔비디아의 새로운 블랙엘 AI 칩이 과열 문제로 인해서 동반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여 일부 고객은 새로운 데이터 센터의 가동이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라고 더 인포메이션이 일요일에 보도했습니다. 더 인포메이션의 보고서는요,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최대 72개의 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서버 렉에서 블랙엘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함께 연결될 때 과열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온 엔비디아 직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고객 및 공급업체에 따르면요, 엔비디아는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공급업체의 렉 설계를 여러 번 다시 변경하도록 요청했다라고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엔비디아의 성명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반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엔지니어링 이터레이션즈.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선도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반복은 정상적이고 예상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엔비디아의 대변인은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3월 엔비디아는요, 블랙엘 칩을 공개하고 2분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 회복이 됐지만요. 자, 어쨌든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번에는 과열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지연되는 것이 아닌지 굉장히 많은 걱정거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 의견을 좀 피력을 드리면요, 엔지니어링 반복은 제품 개발 그리고 엔지니어링에서 반복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의 핵심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 중에 설계라든지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분석, 그리고 개선하는 반복적인 주기를 얘기하는데요. 각 주기는 반복이라는 단어로 간주가 되고요. 원하는 사양 그리고 성능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설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러한 엔지니어링 반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성명에 나와 있잖아요.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사가 부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엔지니어링 반복 과정이 마무리가 되고요. 블랙엘의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단계였다.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조만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가가 조금 부정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만간 이 문제가 개선이 되면서 하루빨리 블랙엘이 대량 생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13F 파일입니다. 13F 파일이 아직까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규모의 투자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 투자 자금이 1억 달러 이상 되는 기관들은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13F 파일이라고 부르고요. 따라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스마트 머니라고 부르는 큰 손들이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을 사고 있고 어떤 종목을 팔고 있고 또 어떤 종목을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마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13F 파일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포트폴리오는요, 연수익률 28%를 지키고 있는 데이빗 테퍼가 올인하고 있는 한 가지 종목이 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13F 파일에 따르면 헤지펀드 억만장자 데이빗 테퍼가 중국의 주요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노출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빗 테퍼의 아팔루사 매니지먼트는요, 3분기에 테무의 모회사인 PDD 홀딩즈의 지분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아팔루사 매니지먼트는 9월 말 기준으로 알리바바 그리고 JD.com 등 약 20억 달러의 중국 전자 상거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데이빗 테퍼는요, 완전히 중국의 기업에 꽂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자 상거래 주식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데이빗 테퍼는요, 9월달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국내 경기 부양책 강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방준비제도의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후에 중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제출된 13F 파일의 서류에 따르면 아팔루사는요, 알리바바 그리고 iShares FTSE 차이나 ETF FXI라고 부르는 ETF인데요. 이 포지션을 약간 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PDD 홀딩즈와 윈 리조트 같은 기타 중국 관련 플레이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한 노출을 추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베팅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데이빗 테퍼의 다른 주목할 만한 베팅으로는요, 비스트라 그리고 또 하나는 NRG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 두 부분은 아무래도 인공지능 전력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리프트의 보유 비중을 확대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팔루사는 지난 분기에 몇 가지 중요한 매각도 있었습니다. 이 헤지펀드는요,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미국 기반 기술 기업의 지분을 줄이고 있고요. 특히 UPS 그리고 보잉은 완전히 지분을 매각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들이 중국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의 효과와 트럼프의 미국 대선 승리의 잠재적인 효과를 고려하면서 두 가지는 상반되죠. 따라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호재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중국 주식에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합쳐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국과 관련된 주식은 최근에 몇 달 동안 급격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8월 말 주당 90달러 이하에서 거래되던 PDD 홀딩즈는요, 10월 초에는 주당 150까지 급등을 했다가 이제는 다시 114달러까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국 주식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데이빗 테퍼는요, 1993년 설립 이후에 약 30년 동안 아팔루사의 평균 수익률을 28%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30년간 28%면요, 정말 신의 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고요. 데이빗 테퍼의 투자 전략은요, 다양한 시장에서 최고의 기회를 찾는 기회주의적 투자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이 얘기는요, 어느 정도 추세를 반영한다, 모멘텀도 본다, 지금 현재 트렌드가 뭔지 생각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준 투자 전략과 조금 비슷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자, 어쨌든 그의 펀드 성과는 주요 기술주에 대한 투자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기술주가 올라가면 좀 좋고요, 기술주가 하락하면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인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산 주식의 리스트인데요. PDD 홀딩즈가 단연 가장 많이 샀고요. 두 번째로 JD.com, 세 번째로 비스트라, 네 번째는 NRG, 다섯 번째로 리프트를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 가장 많이 판매한 종목의 순위를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어도비, UPS가 가장 많이 매도됐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로 많이 줄이고 올렸는지 나와 있는데요. PDD는 지금 두 번째로 비중이 높죠. 무려 173.25%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아마존이 아직까지는 비중으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7.91% 투자 자금을 빼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데요. 17.89%나 투자의 비중을 줄였고요. 다음은 메타입니다. 메타 역시도 마이너스 33.16%니까 상당히 많은 폭으로 투자 자금을 빼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1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 번째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후기 하나를 읽으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디프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작성해 주신 후기고요. 올해 초부터 알게 된 게 후회가 됩니다. 주식 시작한 지는 2020년 전부터 시작하여 남의 말을 듣고 사고 팔고 하다가 크게 올라서 기뻐하다가 매도 시점을 몰라서 다시 바닥으로 오더라고요. 마이너스 90%의 니콜라도 있고 AMC 같은 밈 주식도 그렇고 테슬라의 주식 분할하기 전 $200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매수 매도의 기술적인 분석으로 좋은 수익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